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 본토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후의 항전이 될지 모를 상황인데요. 쿠르스크 방향으로 우크라이나가 진입하면서 서울시 절반 정도의 면적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장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최대의 약점은 국경이 너무 넓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여러 곳에서 이 같은 국경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러시아 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병력과 포탄 수급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공격한 배경으로는 미 대선을 앞둔 서방 측에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물자 공급을 희망한다는 제스처일 수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포탄 수급입니다. 포탄이 있어야 진격을 하던 말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과도 밀접한 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토전략TV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평화로운 시간, 갑자기 북한은 한국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있어봤자 일본 경찰들이 사용하던 무기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북한에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물자를 지원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북한에 탱크와 각종 최신 무기를 공급했고 북한은 삽시간에 서울까지 진격해 내려옵니다. 만약 그 당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반세기 동안의 국토 분단의 비극과 이산가족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국전에 서방연합군이 파병하는 것을 유엔을 통해 방해하는 등 한반도가 비극에 휘말리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러시아군은 두 차례 민간 여객기 폭파 및 격추를 하며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이력이 있습니다. 소련의 한국 민항기 격추 사건 중 또 다른 사례는 1978년 4월 20일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 902편 보잉 767K-02는 파리에서 서울로 가던 중 항로를 이탈하여 소련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소련 전투기는 이를 요격했고 항공기는 추락할 뻔했고 산소 부족 문제로 승객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뻔했지만 파일럿 김창규 기장의 기지로 산소가 많은 고도인 5,000피트로 급강하하면서 다행히 러시아 공군기가 놓치면서 당시 얼어붙은 호수에 불시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승객 다수가 무사 귀환했지만 그로부터 5년 뒤 더욱 큰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소련의 한국 민항기 격추 사건은 1983년 9월 1일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 영경 7편은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소련 영공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첨단 컴퓨터 장비가 부재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소련 전투기들이 승객들이 많이 탑승한 전보기를 격추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69명 전원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비극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로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에 러시아가 참가하면서 한러 관계가 풀리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연달아 맞았던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드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집권하던 러시아 시기에 한국, 러시아는 약 10여 년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불곰 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푸틴 집권 후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불곰 사업 다수가 중단됐고 푸틴 집권 후 부카프카스,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며 새로운 냉전의 시기로 접어드는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극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남부 영토 상당수를 러시아에게 상실한 상황입니다.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내부로 진격하며 사실상 최후의 반격이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상황, 유럽과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소각장이 될 정도로 재래식 장비 소모가 매우 심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탄의 재고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월간 포탄 사용량이 매우 많아 자체 생산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 특히 북한으로부터 추가 포탄을 수입하거나 자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상황에서 구소련 시절의 무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거로는 러시아가 현대 무기와 포탄의 부족을 겪으면서 2차 세계대전 시기 무기나 구소련 시대의 무기를 다시 동원하고 있다는 정보가 여러 출처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브스지에서는 60년 된 구형 T-62 전차가 러시아군의 주력 탱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K-다의 자주포, K2 레드백 전차 같은 최신 차세대 전차들과 자주포로 무장을 시작하게 된다면 일부 전문가들은 모스크바 함락이 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충돌 초기부터 현대식 장비를 사용해 왔으나 장기화된 분쟁으로 인해 구형 탱크 62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터키산 바이락탈 TB2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탱크 및 기타 장비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최신 장비들, 차세대 장비들을 지원받게 된다면 러시아 동부 국경의 상당 영토가 우크라이나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같은 한국산 장비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된다는 것이 한러 관계의 극심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러 간에는 상호 무비자 협정이 잔존할 정도로 상호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폴란드가 나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선 2024년 3월 22일 한국산 105mm 탄약이 우크라이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을 확보하여 우크라이나에 이미 지원했으며 한국은 추가로 105mm 포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지원이 한국에서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원된다면 전세 역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배후 서방국인 폴란드는 최근 미군 부대를 독일에서 이동시켜 유치하면서부터 막대한 경제 성장과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이 시작된 이후 폴란드는 군사 장비와 무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특히 소련 시절의 무기 체계와 호환되는 장비를 공급해 왔으며 네이토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폴란드의 안보와 유럽 전역의 안정을 위한 전략적 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매우 악화되어 거의 단교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러시아와의 외교 및 경제적 관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폴란드를 비난하며 상호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으며 현재의 외교 관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무기 수급,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최첨단 차세대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장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와 K-라임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대규모로 주문했으며 이는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폴란드는 수백 대의 K2 전차와 K-타임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폴란드군은 현대화된 장비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폴란드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로부터 한국산 장비를 도입받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상당한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와 K-룸 자주포는 현대적인 설계와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어
구소련 시절이나 제2차 세계대전 시절의 장비에 의존하는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장비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현재 상황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푸틴 정권의 붕괴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지아에서의 자유, 부카프카스, 크림반도, 칼리닝그라드, 핀란드와 러시아 접경 지역, 심지어 한국과 가까운 극동 지방에서도 예측치 못한 자유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공화국들입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총 14개의 공화국이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회에서는 이 공화국들을 91년 구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처럼 여러 개의 나라로 만들려는 계획과 구체적인 플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주도하는 인물 중에는 유럽의회 의원이었던 안나 포티가가 있습니다. 안나 포티가는 폴란드의 정치인으로 유럽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유럽 보수와 개혁 그룹 소속이며 외교 및 국방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폴란드 외무장관을 지냈으며 이후 유럽의회에서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동유럽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안나 포티가는 Free Nation of Post-Russia Forum이라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이 포럼은 러시아가 푸틴 이후의 체제 변화와 민주화 과정을 논의하는 국제적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제국을 해체해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그룹들입니다. 안나 포티가는 이 포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특히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촉진 및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민주화와 자결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미래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폴란드인입니다. 과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들여와 우크라이나를 도울지, 또 러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미 대선 상황입니다. 미 대선에서 친러시아적 후보가 당선되면 이 같은 유럽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유력한 미 보수 진영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지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의지를 보였지만 러시아 경제를 악화시킨 주요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석유 생산을 늘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했습니다. 러시아가 호전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에 트럼프의 셰일가스 채굴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는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에 기여했으며 이는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를 가동하게 만든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가 당선되는 즉시 당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멈추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 유럽의 미래,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